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best shot.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는 뭐로 잡으셨습니까? 네, 신혼부부. 신혼부부요. 네. 그 새정치연합에서 들고 나온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이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맞물리면서 여야 정쟁으로 네. 번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뭐 이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눠가지고 팽팽히 그런 의견이 나누고 있죠. 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이라고 하니까 네. 마치 뭐 공짜로 뭐 한 집 한 채씩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된 것인데 그렇죠. 공짜는 아니죠. 임대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새정치연합이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죠. 포럼 이름 또 방금 한 구호 이 자체만 들어보면요. 누가 봐도 공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당이 비난하고 나선 건데 실상은요. 그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신혼부부에게 월 20만 원에서 뭐 최대한 60만 원 정도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정책이라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행복주택도 비슷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새정치연합이 그 새로운 정책으로 이슈몰이를 하려다가 보니까 공짜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초기에 이름 짓기에 실패해서 여당에 한 방 맞았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름 짓기. 예. 근데 저 이번 논란을 보면 조금 정치권의 아쉬운 점은요. 네. 뭐 야당의 제안 자체는 좀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 네. 지금 왜 우리가 전월세 대란에 집값 고공행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으로 직장 다녀서 월급 받고 저축해서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데 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공공 임대주택 많이 건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도 결국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에서 이 정책 들고 나오자마자 반대했는데 그렇게 막 즉각적 반응 보이지 말고 그 정책 들어보니까 우리 행복주택과 비슷한데 우리 여야가 한번 모여가지고 네. 의논을 해보자.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차라리 우리 정책을 재탕한 거다. 뭐 이게 차라리 그렇죠. 공격하는 게 나을지도 네. 모르죠. 네. 네. 자, 문제는 재정이죠. 그렇죠. 국토부가 말이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면서요. 네. 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을 해서 네. 여당에게 다르게 야당에 다르게 이렇게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네. 국토부는 야당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는 2015년에 3만 호를 건설하면 4년에 걸쳐 3조 6천억 원, 10만 호를 건설하면 4년에 12조 1천억 원이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반면 야당에는 똑같이 3만 호를 4년간 건설하기 위해서는 1조 7,64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안보다 여당이 제출한 것보다 1조 8천억 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네. 보고서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국토부로선 야당안이 채택이 되면 자기들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이중 플레이가 나온 것 같은데요.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형평성 논란도 있죠. 왜 신혼부부에게만 특혜를 주냐. 네. 뭐 노인들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새정치연합이 왜 이걸 갖고 나왔는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 아닙니까? 네. 출산율이.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에게 주택 문제를 해소하면서 결혼을 조금 유도해서 출산율을 높이자는 이야기거든요. 또 지금 있는 임대주택이나 새로 건설할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몰아주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그렇게 좀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로 잡으셨습니까? 별입니다. 별. 네. 무슨 별입니까? 이게 하늘에 있는 별은 아니고요. 네. 군대 계급 스타를 말하는 거죠. 네. 국민안전처 장차관이 이번에 모두 장군 출신 인사로 기용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시군요. 네. 자,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해경이 해체되고 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군 장성들을 내정을 했는데 이 문제를 좀 시끄러웠죠. 네. 그러니까 장성 출신이 부임하면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밝혔는데요. 네. 한쪽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죠. 국민안전처가 군대도 아니고 그 조직의 하부 구성원들은 다 민간인들인데 리더가 군 출신이라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좀 어폐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국민안전처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사고가 일어난 뒤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아니고 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상명 하복이 몸에 밴 장성 출신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남성분들 다 군대 갔다 와봤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집단이 군대다 뭐 이렇게 네티즌들은 비난하고 있는 거죠. 사고 일어나면 군대에서는 은폐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의 특성상 군인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밝히는 네티즌들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초기 내각에서 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등 모두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 맡았을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군청 출신을 선호할까요? 그 대통령 아버지의 용인술에서 따온 것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를 좀 요약해 보면요. 그 2인자를 두지 않는 디바이드 앤 룰 정책, 또 엠마초라고 하는 그 수첩, 또 한 번 쓴 사람 다시 한 번 쓰는 인사, 육사 출신을 선호하는 정책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용인술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 모두 똑같이 선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레이드 퍼스트 역할을 하면서 정치를 아버지 옆에서 보아왔던 박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통치술을 익혔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중국 어선입니다. 중국 어선. 그러니까 지금 해경이 해체되고 단속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틈타가지고요. 중국의 어선들이 무단으로 우리 해상을 침범하고 대규모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어선들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가지고 우리 해역을 침범하면서 그냥 이 쌍끌이 어선을 동원해가지고 치역까지 싹쓸이 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중국 연안에서는요, 어족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서해로 넘어오는 건데, 네. 국내에서는 어족 보호를 위해서 쌍끌이 어선은 5.4cm 이하의 그물코를, 그러니까 5.4cm 이상이죠. 그물코를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네. 근데 중국 어선은 0.5cm도 되지 않는 그런 그물을 사용하면서 치역까지 다 긁어가고요.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를 단속하는 해경들도 중국 선원들의 과격한 저항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특공대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클리 경제입니다. 경제평론가 이원재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서 가장 눈에 띈 경제 이야기는 뭘까요? 예, 50대 폭탄론이 눈에 가장 띄네요. 예, 베이비 붐 세대인 50대가 비폭탄을 안고 있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그 2000년대 중반에 이 부동산 폭등기에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가 그 뒤에 이제 이 빚을 줄이지 못한 이분들이 각 연령대 중에서 가장 부채를 많이 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훨씬 심각해져서 경제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보고서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50대가 진 빚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게 전체 가계부채,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50대 가구주가 갖고 있는 부채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35%. 3분의 1 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미국 같은 나라도 이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 그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터졌던 게 이 몇 년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미국하고 한번 숫자를 비교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터지기 4년 전이 이제 2004년인데요. 2007, 8년에 이제 이 사태가 터졌으니까요.
그 2004년에 미국하고 작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나중에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양적으로는 그 당시 미국과 지금 한국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 수치로만 봐도 비슷한 정도의 가계부채 규모인데요. 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훨씬 나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50대 가구주의 부채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건데요. 네. 2004년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50대 가구주가 갖고 있던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22.7% 그러니까 5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니까 50대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은 대신에 당시에 30대 부채 비중이 높았습니다. 24.6%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30대가 지고 있었는데 한국은 지금 15%를 30대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40대 부채 비중이 높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갚아나가서 부채가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40대, 50대, 특히 50대에서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요. 이분들이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은퇴를 해버리면 빚을 완전히 갚지 못하게 되는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많이 번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때 이 소득 대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소득 대비 비율도 이게 좋지가 않은데 우리나라의 50대 가구주를 보니까요. 네. 연간 소득 그러니까 1년 동안 번 연봉 내지는 연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48%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채가 소득에 비해서 1.5배 높다는 건데요. 미국이 105%니까 미국보다도 43%포인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0.5배 정도가 더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30대가 이 비중이 150%로 좀 높은데 50대로 가면은 105%, 60대는 88% 이렇게 소득보다 부채가 점점점 60대 갈수록 줄어듭니다. 나이 먹을수록 이제 소득이 조금씩 네, 그렇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예.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30대가 오히려 이제 98%니까 거의 소득하고 빚하고 비슷하고요. 40대 134%, 50대 148%, 60대 147%니까 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나요. 소득 대비 부채가 늘어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득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갚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죠. 네. 이게 그 2000년대 중반에 40대였던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돈 빌려가지고 집을 샀다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을 안 갚으면서 계속 지연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니까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됐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또 여윳돈 생긴 건 자녀 사교육비나 이렇게 가계 지출을 하다 보니까 빚이 줄어들지 못한 거죠. 대책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자,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을 거로 추정된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올해 10월까지 보니까요. 전세 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견져서 3.3% 늘어났는데 월세는 12.4%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2년 조사를 보니까요. 월세하고 전세가 거의 비슷한 규모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가 그때는 조금 많았습니다. 네. 21.8%로 21.6%인 월세보다 많았는데 지금은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월세가 더 많아졌을 것이고 이제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 값이 지금 비싼 게 굉장히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기에 맞는 정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평론가 이원재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체류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나요? 네, 미국 내 전체 불법 체류자 규모는 1,1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가운데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해서 44%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악관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 400만 명이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전과가 없다면 신원조사를 받은 뒤 3년간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고숙련 근로자와 과학기술 전공 대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도 확대돼서 네. 모두 합치면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네. 이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은 한국인 불법 체류자도 상당수 구제될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한국인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상당수 해당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한국인 불법 체류자 규모는 18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네.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적게는 4만 명 선에서 많게는 10만 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규모나 실태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대상자 규모 예측의 진폭이 큰 편입니다. 네. 네덜란드 여성이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죠. IS 본거지에서 10대 딸을 구출해낸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영웅담의 진실을 둘러싸고 의문이 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19살 된 딸 아이차 양이 SNS에서 만난 IS 대원과 결혼하겠다며 시리아로 떠나자 예. 위험을 무릅쓰고 홀로 시리아 내 IS 본거지 라카에 들어가서 딸을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었죠. 예. 그런데 이 둘이 재회한 장소가 터키 국경이라는 네덜란드 검찰총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IS 본거지를 찾아 나섰다가 시리아에 들어가지 못해서 접경 지역에서 딸을 만났다는 겁니다. 네. 아이차는 귀국하자마자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구금됐고 오늘 법정에 출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진실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면서 검찰 조사와 함께 아이차가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재미난 소식 좀 전해주시죠. 저 우주 공간에서 말이죠. 에스프레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무중력 상태에서도 커피를 뽑을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다음 주 초 국제우주정거장에 배달됩니다. 배달이 되는군요. 네. 네네. 일반 커피 머신처럼 캡슐을 넣고 압력을 가해서 커피를 뽑는 방식인데요. 네. 추출된 커피는 공중에 날아다니지 않게 컵이 아닌 봉지에 담아서 마셔야 합니다. 그 높은 온도와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머신 내부는 일반 플라스틱 대신에 강철 튜브 400개로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네. 오는 24일 발사되는 로켓에 탑승하는 우주인 3명이 인류 최초로 우주에서 커피를 맛보는 행운을 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조수현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책의 과도한 할인을 막기 위한 도서 정가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됐죠. 시장에서는 안 그래도 책을 안 사보는데 정가제 하면 지금부터 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출판연구소의 백원근 책임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서정가제가 오늘부터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전에도 도서정가제 한다고 했었는데요. 네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 정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판사가 정한 책값을 서점의 판매 가격으로 고정시키는 그런 제도인데요. 예. 1977년도부터 이 제도가 있었고 2003년도 이래로 이제 출판 관련 법에서 만들어진 이래로 몇 차례 개정이 됐는데요. 예. 이번에 바뀌는 주요한 내용을 보면은 실용서라든가 초등학교 학습 참고서가 정가제 대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8개월이 지난 책을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책들을 하고 그리고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국가기관에 판매하는 책들은 이제 정가제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정가제 범위가 확대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할인율 자체를 좀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예. 이제 구간 도서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할인율 제한이 없어서 무한정 할인이 가능했었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15%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간 같은 경우에도 19%까지 할인 가능했던 거 15%가 되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정가제의 그 범위와 할인율의 그런 한도를 좀 좁혔다, 강화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도서 정가제로 다 소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런데 이게 책값이 싸지는 겁니까? 비싸지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당장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동안에 그 높은 할인율 때문에 껴있던 거품이 점차 그 빠지면서 조금씩 싸질 전망이고요. 책 시장이 커지면은 책값은 분명히 싸지는데 책 시장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이제 발행 부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왜 책값을 다시 매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18개월이 지난 책들은 출판사에서 다시 이 정가를 매겨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놓을 수 있게 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책을 만들 때 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남아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낮은 정가를 붙여가지고서요, 판매를 하면은 출판사에게도, 그 다음에 이제 독자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출판사에게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책 맨 앞이나 뒤에 그 가격표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8개월 지난 책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전까지 기본 취지는 서점이라든가 판매점 전국 어디에서나 똑같은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다시 정가를 붙여도 그 조정된, 낮게 조정된 할인된 가격이 다시 똑같아지는 그런 가격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오래된 것을 좀 싸게 팔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외국에도 이런 도서 정가제가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네. 영국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영어권에는 이제 정가제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비영어권 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이런 모든 나라에 정가제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공공재 성격이 이제 책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 질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중입니다. 네. 영미에서는 그거 왜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그 수출하는 책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책보다 더 많습니다. 수출하는 책이 많아서요? 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일단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해외 글로벌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영미권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같은 경우 보면은 출판 시장이 의외로 작습니다. 우리나라도 다 합해봐야 연간 규모가 4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저 앞에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그 답변하시기가 쉬우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과연 책값에 거품이 빠질까? 네. 오히려 오르지는 않을까? 예. 뭐 할인되는 게 줄었으니까요.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할인율 한도를 15%로 이제 조정한 것이 이번 그 개정법의 내용인데요. 19%로 할 수 있는 걸 15%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이 15% 할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판사들이 아예 처음부터 할인을 감안해서 책값을 책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할인율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사실은 거품 가격이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소비자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것이 책값이 실제로 체감하는 것이 인상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단통법 논란이 이제 벌어지면서 그런 우려가 많이 컸었는데 좀 잘못된 소문들이 좀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설명 좀 해봐 주세요. 왜 안 오른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그 18개월 미만인 신간 책 있지 않습니까? 신간. 이거는 이제 19%에서 15%로 이제 되는 건데 그 동안에는 19%나 20% 가까이 이제 할인을 대비해 가지고 거품 가격을 이제 출판사를 붙여왔습니다. 책값을 이제 좀 높게 책정을 해왔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구간 도서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낮게 다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책값 자체가 인상되는 효과는 없을 거고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소동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어저께는 인터넷 서점들이 이제 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이들 이제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과거에 18개월 이상 지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것을 뭐 80%, 90% 대폭 할인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지 앞으로 책값이 비싸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
저 규모가 큰 출판사라든가 대형 서점은 모르겠지만 네. 이 중소업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예.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지금 출판사나 서점의 90% 이상이 사실은 뭐 중소라기보다도 네. 거의 영세 내지는 한두 명이 운영하는 예. 정말 소형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데요. 네. 법을 이렇게 바꿔놔도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과당 할인 경쟁은 이제 물론 사라지겠지만은요. 네. 법과는 무관한 어떤 유통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출판사가 서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이제 공급률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대형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 서점보다 20% 더 낮게 공급을 받습니다. 예. 이런 유통 관행상의 문제들도 있고 해서요. 예. 쉽게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법 시행으로 중소출판사나 서점들의 좀 활기가 돌겠다라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고 네.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구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잘 바뀌질 않습니다. 예.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하여튼 이게 제2의 단통법이 되지는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단통법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책값 인상 우려 때문에 이제 일파만파식으로 사실 뭐 걱정만 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제를 바로바로 좀 개정을 해서 네. 지속적인 거품 가격을 좀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정가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네. 이번 좀 혼란을 겪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좀 우리 사회가 책값 논쟁하는 것보다는 네. 책 내용 가지고 토론하는 좀 질적으로 네. 좀 성숙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좋은 책들도 많이 좀 내시고요. 네. 독자들이 많이 좀 사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출판연구소의 백원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금요일답게 교통량이 많다 보니 돌발 상황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구리에서 의정부 쪽으로 구리 나들목 앞등 곳 1차로에 고장차 하서게 됐고요. 부근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정체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올림픽대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잠실대교 방면으로 방화대교 못 간 곳 1차로에 추돌 사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으로 어렵고요. 아직까지 여의도권을 시작으로 청담대교까지 쭉 밀려 있습니다. 오늘 신촌호통에서 충정로에서 아현역을 지나 신촌 교차로 쪽으로 가기 무척 어려운 모습이고요. 서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노들로도 여의 상류를 시작으로 한강대교까지 구간 정체 계속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폴리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론을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론은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론은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론은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 5도 중에 하나. 2010년 북한의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올해로 피격 4주기를 맞은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연평도, 2번 월미도, 3번 강화도, 4번 실미도.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의 콘서트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26일 수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섬에서 근무하셨다는 해병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북한과 인접한 서해 5도 중에 하나죠. 2010년 북한의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로 비격 4주년을 맞은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연평도, 2번 월미도, 3번 강화도, 4번 신미도.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의 콘서트 초대권, 오는 11월 26일 수요일 저녁 8시 공연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목표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가는 사자를 본 적 있는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고요하게 움직이다. 이것이 바로 이 차를 사자라 부르는 이유.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미네이트라고 그러죠. 네, 차두리 선수. 차두리 선수가 은퇴를 보류하고 내년 1월 호주 아시안게임을 향해서 뛰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소속팀 FC 서울과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차두리는 네. 최근 모든 것을 쏟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짐이 된다고 현역 은퇴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 중동 원정 평가전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슈툴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차두리와 면담을 통해서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뛰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툴리케 감독은 차두리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선수단에 큰 힘을 주는 존재라면서 네.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에 차두리를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차두리 선수가 지난 요르단과의 평가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도 아주 전성기 못지않은 경기를 뽐내고 있는데요. 네, 지난 9월 베네수엘라 평가전에서 2년 10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단 차두리는 슈툴리케 감독 부임 후에 꾸준히 중용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일 요르단과 평가전에서는 택배 크로스로 결승골을 도왔는데요. 올 시즌 거의 50경기 가까이 뛰면서 노장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절친인 배성재 캐스터는 차두리 부친인 차범근은 33살에 한국인 유럽 빅리그 최다골인 17골을 넣었는데 네. 차두리 부자는 30살이 넘으면은 전성기가 오는 DNA가 있나 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네, 차두리 선수하면 아직도 그냥 아주 젊은 사람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새 30살이 넘었네요.
네, 80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34살입니다. 그러네요. 네. 차두리 선수가 참 뭐 그동안에 뭐 월드컵에서 뭐 4강, 16강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주를 멈추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그 2년 전에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차두리와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예. 그 차두리에게 축구 인생을 그 축구 경기에 비유해달라고 질문을 건넸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반 40분에 3대5로 지고 있다. 그 내 축구 인생이 승리로 끝난다는 건 그 아버지를 이기는 거다. 월드컵 4강과 원정 16강에서 힘을 보탰으니 그래도 그 3골은 넣은 것 같고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4대5를 만들면은 그 저도 팬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 차두리는 박지성과 이용표 은퇴 후에 그 태극마크에 대한 책임감이 오히려 더 커졌고요. 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98골 넣은 아버지 그 차범근을 넘어서는 건 힘들지만 그 축구 인생 스코어를 4대5로 만들기 위해서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차두리는 그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서 그 다시 뛰기로 마음을 굳혔는데요. 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200경기 넘게 뛴 베테랑 차두리는 대표팀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죠. LPGA 투어 시즌 최종전에서 박인비 선수하고 루이스 선수가 오레이 선수를 놓고 경쟁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박인비가 그 21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LPG 투어 2014 시즌 최종전인 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첫날에 이런더파 공동 13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세계 2위 미국의 스테이시 루이스는 3언더파 공동 3위입니다. 그 박인비와 루이스는 올해 선수상을 놓고 경쟁 중인데 현재 루이스가 229점으로 1위고 그 박인비가 226점으로 3점 차로 추격 중인데요. 네. 박인비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그 루이스보다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에 오르면 2년 연속 올해의 선수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한 스포츠 포인트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2부에서 잠실의 상황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지금은 고층 빌딩, 대단지 아파트로 아주 화려한 모습이죠. 이 잠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의 전우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 잠실이라고 하면 개발 이전하고 이후하고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그죠? 예, 많이 달라졌죠. 네. 전에는 그 백사장이 쫙 깔리던 데 아닙니까? 섬이었죠. 섬. 예. 그런 잠실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선시대 왕비가 그 누에치기 하는 의식을 치르던 곳이라서 이제 그 누에실 잠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고요. 강북 쪽에 가까운 이제 하중도라서 부리도라고 불렸던 곳이죠. 네. 그 잠실을 그 개발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얘기가 좀 긴데요. 예. 이게 지금 강남 개발의 좀 그 연장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강남 개발 계획은 5.16 나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구학일소라고 그래서 부정축제범 일소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좀 조치가 있었죠. 그때 부정축제자로 잡혀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유명한 이제 그 친일자본가로 특히 유명한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화신백화점. 그렇죠. 화신백화점 주인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부정축제자들이 일단 잡아는 들어갔는데 다 각서 한 장 쓰고 나왔어요. 국가 재건에 헌신하겠다라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렇죠. 헌신하겠다고 나왔는데 이제 국가 재건 책 중에 하나로 이제 건의했던 것이 강남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강남 개발 그림을 이제 그려서 제출을 했었는데 그게 60년대 초반엔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민정 수립 이후에 62년 이후에 서울시장을 맡았던 분이 이제 윤치영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분이었었는데 잘 아시죠? 뭐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윤보선 전 대통령의 삼촌이기도 하고 윤치호와는 사촌 관계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의 사고방식이 멘탈이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국회에서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도시계획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냐라고 질책을 하니까 내가 도시계획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문제는 시골 사람들이 자꾸 서울에 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도시계획을 해서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시골 사람 더 밀려 들어온다. 그래서 도시계획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멘탈이었어요. 그래서 6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거의 손을 안 댔다가
66년도 4월에 이제 그 유명한 불도저 시장 김현옥 씨가 부임하면서부터 예. 본격적인 서울 개발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강남 개발 그때 제일 먼저 손을 댔던 것이 이제 여의도 밤섬을 헐어서 여의도에 갖다 붙이고 여의도 윤중제 쌓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시설 갖다 놓는 공사를 했었고요. 그 공사 하고 나서 뒤이어서는 이제 영등포의 동쪽 지대. 그래서 영동지구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거든요. 아, 네. 예. 거기 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간 게 잠실, 다시 다 그 동쪽 지역인데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한강 제방 공사를 하면서 예. 강변도 강변 양쪽에 큰 제방을 쌓고 그 위를 도로로 활용하고 제방 안쪽을 택지로 개발해서 불화하는 사업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후반 66년부터 70년경까지 진행이 됐고요.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라고 해서 강의 저지대를 메꿔 가지고 택지로 바꾸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죠. 거의 뭐 공짜로 택지를 얻는 그런 이제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가 지경한 것도 있고 민간업체한테 특혜를 줘서 한 것도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강변에 있던 저자도라든가 부리도라든가 강에 있던 저지대 하중도 같은 경우들이 많이 이제 헐려서 좀 그 강에 가까운 지역에 택지를 개발하는 용도로 쓰였죠. 그러니까 잠실지구 개발된 것은 그렇게 이른바 이제 서울의 택지를 많이 확보하고 마침 이제 불기 시작했던 아파트 건립 열에 편승해서 네. 이제 한편으로는 뭐 시의 이제 건설 자금도 마련하고 또 다른 형태의 자금들도 좀 마련하고 뭐 이런 용도로 좀 만들어져서 그렇게 이제 택지로 개발됐던 거고요.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라고 한다면 1970년도 아시안 게임을 한국 정부가 우리가 유치를 했었어요. 네, 네. 도저히 경제 사정이 안 돼서 반납을 했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치욕적인 일이어서 다음번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반드시 유치하겠다. 이게 70년 반납한 직후에 그러면서 아시안 게임을 위한 스포츠 센터 건설 부지로 잠실 일대를 그 당시에 이미 지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잠실 일대의 개발이 본격화했던 거죠. 네. 하여튼 강남 개발. 예. 강남 개발이라는 게 서울 근대화의 아주 상징처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 근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재로 보자면 네. 한국인 욕망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욕망의 종착지. 그렇게 예. 시기나. 뭐 대다수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고요. 네. 강남 주민이 되고 싶어 하고 또 뭐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또 남다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 옛날엔 무지 쌌는데. 아, 그렇죠. 예전에야 그게 뭐, 제가 이제 60년대 서울시 도시개발 행정을 담당했던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아, 네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0년대 중엽인데, 예. 해화동, 지금 대학로 인근에 해화동. 예. 이제 작은 여관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 예, 어떤 도시계획선을 사람이? 예. 걷는데 3평 정도가 이제 도로선에 편입되게 됐더래요. 아, 네. 또 이제 그 주인이 찾아와서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이 3평을 도시계획선에서 빼주면 잠실당 3,000평을 주겠다. 잠실당 몇 평이요? 3,000평이요. 3,000평이요? 예. 해화동 3평하고? 예, 예. 와.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더래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그러셨겠죠. 당연히 안 들어줬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들어줬으면 지금 부자 됐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럴 정도였네요. 예, 예. 근데 하여튼 이 강남 하면 우선 아파트 문화를 예. 또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거 문화의 획기적인 변화죠. 지금도 그렇죠. 뭐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한 문화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냐 그런 논란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 현실에 주어진 뭐 과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예, 예. 예. 지금 뭐 아파트라는 건 완전히 한국적인 새로운 뭐 주거 문화가 됐죠. 가장 표준적인 주거 모델이 되겠죠. 네. 예. 근데 이제 1984년일 겁니다. 가수 윤수일이 이제 아파트라는 노래를 발표했고. 아, 84년. 그걸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 아, 네. 이게 아마 굉장히 대중적인 아주 히트를 뭐 쳤죠. 히트쳤죠. 예. 뭐 노래방에서 끝날 때 거의 부르는 노래처럼 됐었는데 네. 이 노래 가사가 무척 재미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 아파트 위치가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보신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 건너 갈대숲 지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그 자리가 강남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강남 또는 송파라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그 아파트 가사제 보면은 이 아파트가 누구가 사는 집이냐면 옛날 노래들은 그랬잖아요. 뭐 달차량 같은 거 보면은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랬고 네. 그보다 한 10년쯤 전에 나온 남진의 님과 함께 보면 사랑하는 님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윤수일의 아파트에는 누가 산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도 없는 아파트죠. 돈만 넣었다 빼는 아파트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주거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만 좀 인지되는 그런 이제 아주 독특한 주거인데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주거 형태로 한국인의 표준일 뿐만 아니라 집에 대한 생각에서도 이미 한국인에 대한 표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좀 웃기는 장면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가끔가다 요즘도 어떤 아파트 단지 입구에 가면은 현수막 크게 걸어놓고 경축 우리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근데 그 안전진단 통과라고 하는 문구가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위험하다는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무너지게 생겼다는데 경축 현수막 내거는 그런 식의 문화는 아마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아파트가 여러 형태로 그러니까 삶의 형태뿐만 아니라 집에 대한 의식까지 바꾼 주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안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에 그 와우 아파트 사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대단했었죠. 그때 그냥 아파트가 부실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건으로 정말 이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고 좀 일 잘한다고 소문났던 김현옥 시장이 바로 옷을 벗어야 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옷 벗을 만한 책임을 질 만한 사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와우 아파트뿐만 아니라 회원 아파트, 낙산 아파트, 옥인 아파트 같이 아파트들을 되게 산비탈에 지었어요. 산비탈. 아, 네, 그렇죠. 판자촌을 철거해놓고 산비탈에 지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아파트 지어본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아파트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그렇죠. 전해오는 얘기로는 이제 당시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 위험하다. 우리가 아파트 지은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산비탈에 계속 아파트를 지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했다가 김현옥 시장한테 굉장히 심하게 혼났다고 그래요. 야단 맞았대요? 예, 시장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시장이. 야, 여기다가 지어야 청와대에서 보일 거 아니야. 세상에. 일종의 이제 전시행정의 이제 결과였고. 전시행정도 아니고 청와대에 보이기 위한 행정이네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옷을 벗어야 되는, 물러나야 하는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60, 70년대부터 뭐 아직도 반성할 부분이 많았지만 90년대 삼풍백화점 붕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건설 중에서 이제 부실 낙인이 지키고 부실한 결과 때문에 나중에 참사로 이어진 일들을 여러 차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의 이제 하나의 단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 개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이제 과거의 주거지를 철거하고 그 이주민들이 다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강제 이주시킨 부분도 있었죠. 그렇죠. 그 유명한 게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 참 그런 그 참 우리가 기록할 만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죠? 다 기록할 만한 사례죠,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강남 개발은 어떻게 보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토건과 관련해서는 인식들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이 강남 개발 어마어마한 서울 과거 이제 조선시대 서울이라고 하는 게 도성 안하고 도성 안에서부터 성저 심리까지를 이제 서울이 한성부 관할 구역이라고 봤는데요. 그게 지금 대략 강북 지역에 해당해요. 그거만한 곳을 다시 도시로 편입시킨 작업이 이제 강남 개발인데 그런 엄청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도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세계 도시사의 유래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마스터 플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발의 전체 과정을 기록해 놓은 백서 한 권 안 남아 있습니다. 아, 지금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개발사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인 거죠. 전은영 교수님께서는 역사 전공이신데 뭐 현대사 전공은 아니시겠죠? 뭐 근현대사 다 섞어서 하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남 역사 쓰셔야 되겠네. 뭐 열심히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세요? 뭐 당시에 이제 강남 개발 실무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으로 회고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는 분이 이제 손정복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연세가 좀 많이 드셨죠. 그분이 이제 많이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빠진 구석들이 많죠. 그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고 또 그 과정에서 뭐 강제 이주도 하고 그것도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저항도 있었을 거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사례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6.25 전쟁 끝나고 서울에서 벌어진 일상적인 전쟁이었죠. 네. 전투였거든요. 일상적인 전쟁이었다. 그건 뭐 매번 이제 철거 예정 지역 되면 이제 지역 주민들은 철거 결사 반대하면서 이제 싸우고 또 이제 뭐 경찰이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른바 용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강제 철거하고 그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사회 내의 적대감이랄까요? 또 이제 원한이랄까요? 이런 게 쌓이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이제 이런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개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제 이 역사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이제 원한 속에서 진행되었던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참, 우리 역사에서 좀 반면 교사로 좀 삼아서, 이런 일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참, 좀 유능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재개발해서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외국 학자들은 참 오히려 우리보다 더 걱정을 해요.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자, 저 산만 해요. 저거 수명 다해서 건축 폐기물 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그 건축 폐기물 처리할 생각은 당연히 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어되고 있는 거잖아요. 몇십 년 후에. 몇십 년 후에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이제 예컨대 개포지구라든가 당장 좀 문제되고 있는 강남의 대단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15층, 16층 지었던 거 이제 30층짜리 또 지을 거고요. 그 폐기물관리 이제 후손에게 쉽게 말하면 엄청난 부담을 던져주는 일이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뭐 재개발을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폐기물 엄청 많다. 건축물 다 그거 다 쓰레기잖아요. 덩어리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문제일 거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행정가들이든 시민들이든 볼 때도 지도로 이게 땅값이 오를 거냐 안 올 것이냐 어디가 입지가 좋으냐만 따졌을 뿐이지 지도를 보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땅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 없는 개발,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 붙이고 정 붙이고 사는 터전이다. 그래서 항상 그 거주민을 배려하는 이제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사고가 좀 커져야 되는데 사실은 서울 사람들이 말이 서울 사람들이지만 해방 무렵에 100만 명 좀 넘었고요. 이게 1000만 되는데 80년대 중반에 가서 1000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배로 느는데 한 40년이 걸렸다는 거고요. 서울 사람들 대다수는 고향이 서울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서울을 사랑하고 아끼고 고향처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벌다가 돈 좀 벌면 노후에 튀어서 고향이나 교회에 가서 근사한 집 짓고 살겠다는 평범한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이 사실은 이 도시에 대한 애착을 줄이는 것이고 땅에 대한 애정을 줄이는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구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이제 사람들 저만 해도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제 아이들은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자기 고향이니까 좀 다음 세대는 이제 이 땅을 보는 태도나 이런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입니다. 예, 물론 걱정이죠. 과연 이렇게 비대한 서울 이렇게 인구에 이렇게 많은 1000만 명이 그러니까 인구의 뭐 4분의 1 정도 경기도까지 하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모여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전부터 서울을 과잉 성장 도시라고 세계에서 드문 이런 얘기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세종시 만든 것도 그런 이제 의도였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저부터 나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와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띄워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정답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정답은 1번 연평도이죠. 이틀 후 11월 23일이 연평도 포격 4주기입니다. 이날의 희생을 잊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문화선물을 받으실 분들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허승현, 신동해,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강전의 뉴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